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승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나 기자입니다. 권 기자 지난주 아파서 못 나왔었는데 좀 어때요? 괜찮아요? 네, 지난주까지는 눈이 아파갖고 안대 쓰고 있었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제는 나이 든 사람이나 어른들이나 다들 건강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건강합시다. 네, 건강합시다. 네. 조 기자는 또 동안 뭐 별일 없었죠? 네, 저는 별일 없었는데요. 선배 이사하셨다는 소식 들리던데요? 아이고 무리도 좀 했죠. 무리를. 예. 무리하셨으면은 대출을 많이 받으셨나요, 혹시? 금리는? 금리 3%가 넘었어요. 처음에 그 대출 상담할 때는 2월에 이제 먼저 좀 했었는데 그때는 2%대 중반이었는데 3월에 그 대출이 실행되고 보니까 3.14%인가 나왔더라고요. 한두 달? 한 달 좀 넘는 사이에 0.5%포인트?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뛴 거죠. 그게 큰 차인가요? 이게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을 크게 받지는 않았는데 왜 요즘 아파트들 다들 막 10억씩은 하잖아요. 이거 LTV 한도 40%다 채워서 한 4억 받는다고 치면 1년 이자가 한 200만 원 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200만 원이나.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달로 나누면 그러니까 한 달씩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한 16만 7천 원 가까이 더 낸다는 얘기니까 이게 되게 큰 차이는 맞죠. 아니, 금리가 원래 이렇게 빨리 올라요? 보통 때도? 평소에는 이렇지 않은데 이제 과거 돌아보면 아마 그랬던 때가 있긴 했을 거예요. 이게 경제 위기 상황이 터지면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뛰니까 그거는 말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요. 뭐 우리나라 IMF 위기 때도 그랬긴 했었고. 근데 사실 지금은 이게 작년에 한참 어려웠었고 올 초 이제 대부분 다 위기는 넘긴 상황이라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데도 이제 대출금리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요즘 미국이랑 한국이랑 금리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음.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다 건너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올랐다, 뭐 국채 금리가 얼마나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결국 이제 바다 건너와서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을 주고 또 저처럼 이제 대출받는 일반 대출자들 이런 대출 금리까지 밀어올린 거죠. 근데 금리는 계속 동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선배가 받으신 대출 금리가 오르신 거예요? 이제 기준금리죠, 그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든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거기에서 정하는 그 기준금리 이거는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뭐 물가라든지 그 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통제를 해요. 그거는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정할 문제고 근데 이거 기준금리 말고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뭐 시장의 수요와 공급 뭐 이런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시장 금리가 있거든요. 뭐 주가처럼 이런 것들은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거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뭐 대표적인 게 국채 금리 같은 것들이죠. 근데 국채는 이제 국가가 음.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가가 이제 금리를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빚을 내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국채니까 그 발행할 때는 이제 정부가 정하기는 하죠. 몇 퍼센트짜리다 이렇게 정하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에 나온 다음부터는 그것도 똑같이 시장 거래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물론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종류의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다른 금리도 많이 따라 오르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뭐 다른 종류의 금리들도 따라 떨어지고 때로는 이게 이제 거꾸로 봐서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이면 국채가 나중에 천천히 따라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국채 금리는 왜 오르는 건데요? 채권이라는 게 뭐죠? 빚이에요, 빚. 그 빚을 낸다는 증서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는 국가가 빚을 내는 거고 회사채는 회사, 기업들이 빚을 내는 거고. 그래서 회사나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제 발행하는 종이 조각, 뭐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유가증권인데 그 유가증권이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이 채권을 찍으면 그걸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이제 채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종이에는 뭐 언제까지 얼마의 이자를 해서 갚겠다, 뭐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당연히 인쇄되어 있겠죠. 작년에 코로나19 터졌을 때 또 그 전에도 어떤
금융위기가처럼 이렇게 대형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는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국채를 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찍죠. 왜 그렇게 국채를 찍느냐? 갑자기 터지는 위기를 극복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뉴스에선 매번 돈을 푼다, 뭐 뿌린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정부는 긴급한 데다가 돈을 투입을 해야 되니까 돈은 필요한데 정부의 살림살이 곳간이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 벌어들이는 돈은 대부분 이제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세금은 크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년에 쓸 예산은 그 연말에 이미 다 어디에 얼마씩 쓰겠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다 통과를 시키죠.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걸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새로 국채를 찍어서 돈을 조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국채를 발행을 하면 평소에는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놓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이제 알아서 좀 인수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 그 여러 나라들이 찍은 그 국채, 특히 이제 미국이 찍은 국채 규모는 뭐 갑자기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채를 찍어서 시장에 유통을 시키면 이걸 받아줄 주체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 연준이 나선 거죠. 그럼 연준은 무슨 돈으로 국채를 사냐? 그 많은 돈을 새로 인쇄기 돌려서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마구마구. 연준이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기도 하니까 정부가 빚을 내면 연준이 달러를 발행을 해서 그거를 따안고 그 국채를 다 사주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 정부는 그 연준한테 그 빌린 돈, 그 돈으로 국민들한테 뭐 긴급 생활자금도 지원을 하고 기업도 지원하고 뭐 기업들 세금도 깎아주고 감면해주고 또 뭐 코로나 백신도 이렇게 구입을 하고 뭐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것도 벌이고 뭐 다 그 돈으로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형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씩 다 달라도 어떻게든 다 시장에다가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렇게 흘러다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다니는 돈, 떠다니는 돈을 다 유동성 자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1년을 지냈고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는 그렇게 돈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때가 됐다. 그래서 꺼낸 말이 테이퍼링이에요. 최근 뉴스에서 테이퍼링이라는 그런 용어, 단어가 자주 보였을 텐데 두 기자들도 들어봤죠? 네. 테이퍼링이 뭐죠? 그 유동성 정책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완화해 나가는 유동성 완화를 이제 축소로 변경해 나가는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데 너무 많아요. 이 쉬운 말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좀 그렇죠.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매달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중에 퍼붓는 돈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갖고 양적 완화라고 하죠. 그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 가늘어진다, 점점 해서 뭐 끝이 뾰족해진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 양적 완화 규모를 점점 줄여가니까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쏟아부고 있길래 그러는 걸까요? 지금 미국 정부가 매달 그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퍼붓는 돈이 매달 1,2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34조 정도 되는 돈을 뭐 국채랑 그 MBS라고 부르는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물론 그 돈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올해 전체 예산이 555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이 매달 퍼붓는 돈 딱 4달 지면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달러를 새로 찍어서 퍼붓고 있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크게 안 떨어지고 있죠.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겠네요. 달러가 그만큼 이제 강하다라는 뜻이겠죠. 뭐 이 얘기는 나중에 양털깎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룰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금 더 파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 테이퍼링은 이렇게 그 쏟아붓고 있는 돈의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양적 완화의 감축 혹은 중단 그리고 이걸 언제 그렇게 시작을 하느냐 이걸 두고 이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왜 굳이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테이퍼링 소리만 나오면은 주식시장이 꽝꽝 얼어붙던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을 계속 풀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양적 완화는 일종의 그 마약 처방 비슷한 거예요. 의사들이 왜 증상이 좀 심각한 환자라든지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한 환자들한테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처방이에요.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처방, 그런 약을 계속 맞다 보면 그 사람 몸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견딜 만한 상태가 됐다, 많이 호전이 됐다, 그럼 이제 중단을 해야지. 근데 계속 맞다 보면 그 사람은 이제 뭐 환자 같은 환자는 그 약, 마약 이런 데 계속 좀 무뎌지고 그러니까 처방하는 강도는 점점 세지고 뭐 이러죠. 그 끝은 뭐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환자가 많이 건강이 회복됐다 그러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그 마약 처방을 중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끊었을 때는 이제 환자는 막 아프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 건강 상태가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 하면 결국엔 그 약 없이도 완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마약이다. 약간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마약 뭐 이러니까 되게 그 안 좋은 거 뭐 나쁜 거 같긴 한데 비유가 그렇다는 거고요. 사실 양적 완화가 뭐 따져보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마구 찍어서 뿌리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 짐바브웨 얘기가 많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짐바브웨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로 되게 유명을 했었거든요. 그 흔히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데 벽지를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그 벽지 값이 너무너무 비싸갖고 한 보따리를 들고 사가도 벽지 하나를 못 산다라고 해서 차라리 그냥 돈 그 화폐를 그걸로 벽에다 바르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 돈을 이제 계속 마구마구 이렇게 찍어대면 이 돈값에 비해서 물건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냐,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짐바브웨처럼 무슨 그런 종류의 인플레이션이냐, 이 차이겠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물가도 그만큼 같이 따라서 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물가하고 맞춰서 금리도 같이 오르고 주가도 같이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테이퍼링 소리만 나오면은 시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럼 아직 그 유동성을 축소할 때가 아닌 거 아닌가요? 뭐 연준이 테이퍼링을 논의를 하기 시작했지만 일단은 그 테이퍼링 말이 나오긴 했지만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이나 뭐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어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안정되길 바라는 그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거나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보자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가는 이제 테이퍼링이 언젠가는 시작이 될 거고 양적 완화가 중단된 후 또는 뭐 줄여가는 와중에 기준금리를 올리긴 하겠죠. 언젠가는 뭐 그래도 될 만큼 체력이 됐다라는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그렇게 하겠죠. 그런 판단은 언제 서게 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하겠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매 분기마다 그 GDP 성장률이 나오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추이를 보겠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매달 나오는 그 고용 지표, 그다음에 실업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 통화하고 통화 정책에 관련된 그 관계자들이 이거하고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힌트가 될 수 있는 코멘트들이 나오는 거죠. 왜 미국이 그 FOMC 열어갖고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FOMC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 자체도 관심이 있지만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당국자가 나와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코멘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코멘트가 앞으로 펼쳐질 어떤 그 금리 정책,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의견을 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의견은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해서 뭐 일축을 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에 일종의 힌트, 신호를 주는 거죠. 지금은 그 테이퍼링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기는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의견이 대세가 된 후에 테이퍼링이 실행이 될 거고 또 그래서 충격을 줄여가는 이런 과정을 절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가 됐나 보다. 가까이 왔구나. 이걸 이제 감지를 하고 채권이든 주식이든 이제 본인 투자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하겠죠. 그럼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보면 금리하고 물가하고 경제 성장률하고 주가하고 이거는 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그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는 걸 왜 하겠어요? 경제가 나아졌으니까 많이. 그리고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건 기업들이 정상화돼서 사업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러다가 또 잘못해서 좀 잠깐 안 좋은 조짐 이런 게 보이면 그런 속도를 좀 조절을 하겠죠. 물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 몰려있던 지금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 돈의 일부는 다른 데로 좀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채권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금융상품들 우리도 평소에 예금보다 그 주식이 나은지 아닌지 이런 걸 계속 비교해가면서 따지잖아요. 그 금리자산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는 좀 안전하니까 안정성, 위험성 대비 수익성이 어느 쪽이 낮느냐 이걸 좀 저울질해가면서 따질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건 아니에요. 기업들이 실적만 잘 내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을 거니까 대신 주가가 오르는 이제 섹터라든지 주도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한 뒤에 어떤 주식들이 올랐죠? 대부분 성장주들이거든요. 2차 전지, 인터넷, 바이오, 이런 종목들. 그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기존 전통 산업들, 제조업체들은 그대로 바로 이제 타격을 받아갖고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고 어떤 기업들은 적자 전환하고 이러면서 곡소리 났던 곳들이 꽤 많았어요. 방어 잘한 데들도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는 실적을 증가할 만한 실적 증가를 기대할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성장주들은 어떻죠? 그러니까 그 성장주들 당장 실적은 안 나오지만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 플랫폼 시장을 키운다, 전기차 배터리 이쪽 한다, 진출한다, 이쪽 미래가 밝다 이러면서 사람들 막 기대감도 커지고 정부도 이쪽 사업에다가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여기에 투자한 막 펀드도 나오고 이러니까 주식 안 하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몰려가갖고 주가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또 그래서 이때 나온 용어 중에 전 이때 처음 들어봤는데 PDR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두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저 들어봤어요. 예. PDR이 이제 PER 개념에 빗대서 나온 단어로 알고 있는데 이제 PER은 이제 프라이스 어닝 레티오 맞나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수익 대비 주가 이거를 나타내는 단어고 PDR은 이제 그 E 대신 R 드림 그래서 꿈의 가치 이거를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꿈의 값에 비례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냐 이런 거를 따져보자라는 의미겠죠. 네. 예.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버벅버벅. 뭐든 다 낯설어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던 분 중에 사모 SH 투자자문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대표님으로 계셨던 최남철 대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투자자들한테도 좀 유명한 책인데 꿈에 기울게 투자라 이런 책을 쓰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딱 그 책에 나오는 거기서 얘기하는 거기에 어울릴 만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최 대표님이 성장주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이분이 현업을 떠나신 다음에 바이오주가 막 폭등을 하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되긴 했죠. 어쨌든 뭐 꿈 좋죠. 꿈 좋은데 문제는 그 꿈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을 하죠? 그 이익 성장률 매년 그 작년 대비 올해 이익이 뭐몇 퍼센트나 올랐고 올해 대비 내년 이익이 몇 퍼센트로나 올랐나 뭐 이런 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따지는 PEG라는 지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PDR은 그거하고는 또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DR은 결국은 투자자 그 저마다 그 각자의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뭐 꿈이 워낙에 커서 주가도 측정 불가능한 영역으로 이렇게 멀리 높이 올라간 종목들이 워낙 많긴 했죠. 그 보니까 PER이 100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시장에 보면은. 그럼 만약에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이제 금리가 오르고 양적 완화가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들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고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그러면 굳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꿈, 그 미래 성장 기대감 이런 데다가 투자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 기존의 전통 산업들, 그 제조업체들이 돈을 잘 벌면 이런 데서도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들 뭐 충분히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가 아니라 눈에 실제로 보이는 실적, 숫자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올해 1월에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난 뒤에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한데 그 1월에 코스피 고점 찍을 때 네. 그때까지 맨 앞에서 끌고 간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다른 대형 성장주들이 있었죠. LG화학 같은 종목들. 근데 사실 1월 고점 찍은 후부터 4월 말까지 코스피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횡보를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이제 9만전자에서 8만전자로 내려앉았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성장주들도 시가총액 이제 상위 종목에서 자기네들끼리 순위를 좀 엎치락뒤치락 하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누가 하나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횡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석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철강, 조선, 해운, 건설, 건자재, 은행 이런 섹터들은 전부 이제 구닥다리 구경제에 속한 종목들이라고들 하는데 얘네들은 주가가 오르다 그냥 단순히 오른다 정도가 아니라 막 두 배씩 뛴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시가총액 순에서 이제 한참 아래쪽에 좀 밀려 있어서 코스피 전체를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덩치는 아직은 안 되죠. 그런 기업들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 예, 그렇게 잘 버는 데도 있고 또 되게 작년에 되게 많이 안 좋다가 올해 이제 좋아지는 게 눈에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데들도 또 있고 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 중국이 철강 제품에 매기던 증치세 이제 환급 혜택 이거를 없앤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 내에서 철강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수출로 돌릴 여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세금 혜택을 없앤다라는 이유도 있고 또 호주가 철광석 주요 수출국인데 중국이 요즘에 호주하고 좀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갈등을 벌이면서 이게 중국에서는 철광석을 수입을 하다가 철강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자국 내에 있는 중국 내에 있는 철강 제품들 가격이 좀 오른 측면도 있죠. 근데 이 중국산 옛날에는 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들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정말 고전을 했거든요. 값싼 거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것도 같이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가격을. 그래서 다들 힘들어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수출도 잘 안 한다라고 하고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그 걱정 부담을 되게 많이 덜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국내 철강 업체들 실적하고 마진하고 다 좋아질 거라고 주가가 막 작년 말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조선업체들도 요즘 배 만든다고 공시가 계속 뜨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박들 중에서 노선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노선박 교체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선박 주문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주, 글로벌 큰 손들이죠. 이 선주들이 배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건조를 주문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눈치 보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 4분기쯤부터 뭐 하반기에 배 운임이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줘도 배를 못 구한다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그 화물을 날라야 되는 사람들은 급한 대로 막 그 중고 선박 사다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고 선박 가격도 막 뛰고 결국 그러다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배를 주문하면 배도 완성하는데 한 2년 3년 걸리거든요. 배 한 척 만들려면 지금 이제 배를 주문하면 2년 3년 걸려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주문이 나와야 됐던 것들이 미뤄졌던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건설 부문도 지난번에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주택 인허가 분량 계속 조금씩 늘고 있고 정부도 이제 부동산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고 공급도 늘리겠다라고 하고 신도시 건설 계획도 잡혀 있고 또 부동산에 좀 우호적인 지자체장도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뭐 건설 쪽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금리가 오르면 이익이 늘어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 좋아지는 분위기예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에 있다고 보면은 이제 성장주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격에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그 회사가 돈을 언제 얼마나 벌어다 줄지를 몰라요. 근데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의해서 뭐 미래에 3년치, 5년치, 10년치 이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이익을 당겨다가 주가 상승을 합리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제조업체들은 그렇게 먼 미래 성장성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바로 다음 분기, 뭐 그 다다음 분기에 실적으로 딱 찍혀갖고 눈에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좀 성장주하고는 다르죠. 또 그 제조업체들 주가들은 성장주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또 왜 공매도도 다 시작이 됐잖아요. 이 주가가 이제 과하게 좀 거품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공매도가 좀 몰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성장주들은 주가 오르는 게 좀 부담이 되긴 하겠죠. 그럼 앞으로 제조업 분야가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게 성장주, 뭐 가치주,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또 그 기업이 돈을 버는데 그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식시장 특히나 한국 주식시장은 경기 사이를 좀 크게 타는 편이에요. 민감한 편이죠. 그리고 또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들이 있어요. 이런 경기 민감 제조업체들이 힘을 낼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빠른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뭐 좀 느린 거는 올 초부터 이제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됐죠. 이게 단기로 끝날 만한 변화인지 아니면 길게 갈 변화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따져보고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솔직히 그런 거 저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제 말에는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너무 비싸갖고 엄두도 안 나는 성장주 들고 공매도 척결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비싼 건 내려오고 싼 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잘 벌면 주가 오르는 거고 돈 못 벌면 주가 하락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 살 때는 결국 실적을 또 봐야 된다. 저번 시간 이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슬슬 좀 눈치를 채가는 거. 아 이제야. 다음번에도 또 뭐 결론은 실적 이렇게 끝날 얘기를 하게 될지 뭐 그건 두고 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여기 끝낸다고요? 네, 30분 너무 길어. 좀 줄여야 돼.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